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후 야당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이 나왔고 여당에서 다시 대선 불복 선언이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도 도돌이표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충격이었다. 최근 인터뷰가 부쩍 많아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총선 앞둔 시점이라 이런 발언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자, 전국 주요 이슈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금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30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집단 퇴장 반발 속에 야권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이틀 만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부모가 암매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출산한 아동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친모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밤새 내린 집중호우에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쳐 14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다리가 끊기고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세력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자 정치적 패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내림세였던 대출금리가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반기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부의됐는데 여야는 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었습니다.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입니다.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준비한 안건대로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입니다.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으로 수의 기간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붙여졌습니다. 역시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만 나선 뒤 관련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가인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키고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는 등 공세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 드라이브와 여당의 반대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7월 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해엄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회 차원의 오해엄수 청문회 개최 합의까지 파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또 본회의 이후 국회 본관에 모여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규탄 대회도 진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겠다고 나섰다며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장차관급 개각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소명부터 충분히 들어보자고 엄호했지만 야권에서는 극우 퇴행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극우 발언 논란을 부른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역 정책을 홍보하고자 군을 생체 실험하려 했다거나 좌파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이용했다는 등 음모론적 주장들이 3년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구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무원 교육기관 수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일단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가는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로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 임명했다며 인사철회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극우 일배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극우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섬뜩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 적대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의 BBK 무혐의 수사 이력도 거듭 부각하며 퇴행 인사를 재검토하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당은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면 논란은 해소될 거라고 대통령실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한 발언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 자체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공직자가 되기 전에 한 말과 되고 나서 한 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에 오르기 전에 개인의 정치적 발언을 다 이제 검증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이게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발언이냐라고 따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개각 인선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묶여 정치권 극우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엄호에 나선 여당과 사회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다는 야당의 대치는 앞으로 청문회 국면 등을 거치며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선언이자 정치적 폐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 의원과 여당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을 반국가 세력 행위로 언급한 발언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게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분이 반발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었죠. 검찰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였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것을 거론하면서 이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윤 의원의 쿠데타 언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은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 오만한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윤 의원 발언은 대선 불복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책임을 지고 과오에 대한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폐륜적 언사를 내뱉은 윤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도 국민의 선택을 깎아내리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을 보탰습니다.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여당 반발에도 발언을 걷어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쿠데타라는 게 물리적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종전선언이 반국가 세력의 근거라면 중앙지검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언급에 문재인 정부 출신 야권 인사들까지 강경 발언으로 잇따라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여야 충돌은 갈수록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곡 소사 북선 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대곡 소사 노선에 GTS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대곡 소사선 개통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패싱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면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경기도가 많은 도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며 야당 의원들과 시장들, 경기도지사를 제외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밤사이에 장마전선이 경북 북부에 머무르면서 3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경북 영주 주변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이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14개월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지붕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누런 진흙이 집안 구석구석 파고들었습니다. 신발은 흙투성이가 됐고 분유와 기저귀는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새벽 4시 40분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진 장대비에 야산이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른 새벽 난데없이 토사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단잠에 빠져있던 14개월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 9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살짝 고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농사지면서 그렇게 부모한테 또 효도하고 애들이 너무 잘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무너져 내린 다리 상판 사이로 흙탕물이 쉼없이 흘러갑니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면서 작은 마을로 연결된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쏟아진 물폭탄에 도로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십 년 고향을 지켜온 주민은 이런 물폭탄은 처음이라며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소나기 아니고 소나기보다 더 센 거. 왜 저기 우박 떨어지는 식으로 막 뛰기 내렸거든요. 그래 내려가지고 나무를 여기 길이 항토물로 꽉 차버렸어요. 내가 생애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이. 장마전선이 집중호우를 쏟아내면서 영주 2, 3면은 300mm가 넘었고 봉화와 영양 등지에도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고립과 침수, 토사 붕괴 등 비 피해 신고도 120건이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국지성 호우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강원 지역에서도 밤사이 내린 장맛비로 크진 않지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고 주택가 저지대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교회 앞 공터가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옥수수며 고추 등 텃밭에 심은 작물도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급한 마음에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는 사람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서둘러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주택 저지대가 이렇게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잠겼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굵은 빗줄기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주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뭐 3시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119에서 오셔서 빼주셔서 그래도 집으로 들어가진 않아서 너무 다행스러워요. 도로에 쓰러진 나무. 조심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 안전 조치합니다. 계속된 비에 강원 지역 도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농촌마을 한 공방 건물에는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집중호우 예보에 물길을 미리 만들어놨지만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10분 상간에 갑자기 물이 확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밑에 뭐가 이렇게 흐르는 거 보니까 시뻘건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침수와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강원 지역에서는 모두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춘천댐과 의안댐 등 북한강 수계댐들도 올해 들어 처음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대로 최고 300mm 안팎의 물폭탄을 쏟았던 장마전선은 이제 남해로 물러났습니다. 내륙은 당분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며 3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흙탕물이 마치 작은 강물처럼 도로 위를 흐릅니다. 경북 영주에 내린 비는 330mm가 넘었습니다. 이틀 전 광주광역시에 내린 284mm를 뛰어넘는 올여름 가장 많은 비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지역을 옮겨 다니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상에서 남쪽 뜨겁고 습한 공기와 북쪽 차가운 공기가 만난 상황에서 야간에 상승 기류가 더 강해지며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는 게 원인입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에 차례로 많은 비를 뿌린 뒤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물러났습니다. 당분간은 남해에 머물며 제주도와 남해안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20에서 80mm,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장마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부지방에는 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 30도를 크게 웃도는 찜통더위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남 한평에서 숨은 관리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한국농어촌 공사 한평지사에 감독관을 보내 작업 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연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지난 28일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전북에서 발견됐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물리면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만약 치명적 급성 내염으로 이어질 경우 20에서 30%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기 기피제 사용 등과 함께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는 예방접종을 권장했습니다. 갓난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겨온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입건 하루 만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모 고모 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탔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아기 2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최대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경찰은 생활고와 산후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 씨의 주장을 고려해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를 송치하면서는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하게 살진 못했지만 자녀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하진 않았고 우울증 치료 기록도 없었던 만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 씨는 2아이를 각각 출산 하루 뒤 살해했는데 영아 살해죄는 분만 직후 범행을 벌여야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한 남편 이모 씨는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2019년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이후 낙태한 줄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씨의 진술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함께 산 남편이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는 것도 몸집이 작은 아내가 만삭이 된 것도 모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은닉을 알아차렸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무관심한 성격이라면 임신을 모를 수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살 딸을 학대해서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하고 폭행 끝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며 밥을 달라는 4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평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영양 결핍으로 2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키와 몸무게도 4개월에서 7개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부모가 야산에 묻은 사실이 최근 진행되는 출생 미신고 사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부부는 자고 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는데 화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들까 봐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경찰 기동대가 땅을 파며 산을 오릅니다. 증거 채취견 2마리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생후 5일 만에 아이가 숨졌는데 산에 유기했다는 부모 말에 따라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아이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거제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닷새 만에 퇴원했는데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게 부모 진술입니다. 시신을 유기한 건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출생 신고 이후에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애가 출생 신고 전에 죽다 보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걱정에 그 화장 비용을 걱정해서 9달 넘게 지난 아이 죽음은 출생 미신고를 조사하던 담당 공무원에게 부모가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입양을 보내든 어디 했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거다. 네, 그리 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 같이. 숨진 아이 어머니는 현재 남편을 만나기 전에 아들 2명을 출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앞서 출산한 2아이 행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자체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수원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1명이 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집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병원 기록 등을 확보하고 영아 시신을 찾을 방침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출생 미신고 사건이 모두 79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받은 95건 사례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79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74명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이나 야영장에는 세워만 두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볼 수 있는데요. 제주시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들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 직원 여러분들은 철거를 시행해 주십시오. 버려지거나 자리 선점을 위해 세워둔 알박기 텐트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철거된 장비는 2달간 고시를 거쳐 돌려줘야 해 가위나 칼 대신 손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철거합니다.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주변 야영장과 텐트를 칠 수 없는 녹지지대에 설치된 텐트 30여 개가 5시간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동안 해당 해수욕장 주변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일부 얌체 이용자들이 악용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1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캠핑 오시는 분들이 텐트 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파손이 되면 그냥 버려져 있는 텐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쓰레기나 똑같습니다. 그동안 제주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알박기 텐트를 철거해 왔는데 주인을 알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개정된 해수욕장 관련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강제 철거 외에도 유료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방지하기 위해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주변 야영지를 이달부터 2달 동안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면 관련 규정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야영장이 유료화돼서 8월 31일까지는 야영장 관리가 잘 될 걸로 보고 내부 지침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선 효과로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가 늘어나면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 먹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서 다른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가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금 금리도 한 달 만에 올랐는데 긴축 기조 완화 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흔들린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2%로 직전 달보다 0.1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내림세였던 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기업 대출 금리가 직전 달보다 오른 데다 가계 대출 금리도 소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나 전세자금 대출 내림세에도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이렇게 상승 전환한 데는 은행채 등 지표 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금 금리도 직전 달보다 0.13%포인트 올라 연 3.5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저축성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함께 오른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긴축기조 완화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가 흔들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는 아마 그런 기대가 많이 좀 꺾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어떤 금리 상승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대금리 차는 직전 달보다 0.02%포인트 축소된 1.56%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한국거래소도 이런 유망 기술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제조기업입니다. 독점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매년 매출액 성장률이 30% 이상을 기록했지만 최근 2년 사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PC와 모바일에 대한 경기 침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재고가 많이 늘면서 계속해서 좀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이제 제품군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이런 경기 불황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면서 유망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업종보다 소부장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이 더 늘어났는데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도 이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술기업 100여 곳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세부 절차와 함께 중점 심사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재무 실적이라든가 영업 실적이 다소 부족한 이런 기업들은 특별히 더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제도의 정확한 의미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같이 이제 현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IPO나 이렇게 기술특례 상장 제도나 이런 쪽을 찾아볼 여력이 사실 좀 없습니다. 실제로 설명을 듣고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면대면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내년 하반기에도 완전한 회복까지는 힘들 거라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든 반도체 업계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다음 달부터 영화 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 달부터 영화표를 사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처럼 30%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됩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1,6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한 건데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총 반환금이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07년 다시 팔면서 4천억 원 넘는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 턱없이 적은 세금만 냈습니다. 벨기에 투자 법인을 거쳐 극동건설을 인수 매각한 만큼 우리나라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한국 자회사 론스타코리아 주도로 매각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로 모두 8천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2017년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소송전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세청이 1,700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는데 론스타는 이 가운데 1,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엔 지방세도 돌려받겠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5년여 만에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로 냈던 법인세가 대법원에서 취소돼 없던 일이 됐고 결국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돌려받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 15%는 일부 깎였지만 원금이 모두 인정된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패소로 해석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만 최소 300억 원을 웃돌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할 총 반환금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책임이 인정돼 이미 배상금 2,800여억 원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이어서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우진 씨는 이른바 일타 강사로 앞서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발표 직후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라며 애들만 불쌍하다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어제까지 165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165건 중 36건은 대형 입시학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 의심이나 끼어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에 관한 카르텔 신고는 48건, 교습비 초과 징수나 허위 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는 중복 내용을 포함해서 1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힌 법안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보복을 천명한 법안도 동시에 발효됩니다. 상하이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장 조사 등을 대행하는 미국 자문회사 캡비전의 중국 상하이 본사입니다. 안내판엔 19층 전체와 29층 일부를 쓰는 걸로 돼 있는데 1층 로비에서부터 접근이 차단됩니다. 지난 5월 기밀 유출 혐의로 수저우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 개정안은 중국 내에서 각종 산업 정보를 캐내는 이런 미국계 컨설팅 회사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탓에 다른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마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특히 유출 금지 대상을 국가 기밀에서 안보 이익 관련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계 수집이나 지도 저장, 사진 촬영 같은 일상적 활동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혐의 입증이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나 행정구류 같은 자의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외교당국이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제3 주의를 당부한 이유입니다. 任何国家都有权通过国内立法维护国家安全。事实上，这也是各国的通行做法。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보복을 천명한 대외관계법도 제정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선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그 우방인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소지가 다분합니다. 외부 안보 위협을 부각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후폭풍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가는 공방 속에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집권을 쿠데타에 비유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주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정말로 그 정제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투표에서 당선이 됐지만 본인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넘어가시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도 논란이 됐었고요. 좀 진화가 되는 듯 했는데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윤영찬 의원이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아마 빗대어서 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인데 결국은 지금 새로운 그 대통령으로서 지금 그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윤영찬 의원의 그 개인적인 불만을 이런 식으로 쿠데타라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을 임명한 문재인에 저항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항을 했다라는 의미는. 네. 근데 실제로 윤영찬 의원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 그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왜곡된 인식의 일면을 다시 한번 그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그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반국가 단체 그러면 북한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한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논란이 증폭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야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 선언이냐, 폐륜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왔어요. 지금 며칠째 좀 생산적이지 않은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공통된 주제는 정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정부의 정통성을 대놓고 저렇게 무시하는 현 대통령에 대하여, 또 실제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저렇게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뭐 윤영찬 의원 보니까 참 희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더 과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실수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점을 없애버리고 자기 말로서 오히려 쿠데타라는 말이 더 심각한 문제죠. 국민들이 뽑았죠. 0.01%든 1%든 이겨서 대통령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윤 전 의원의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뽑아줬으니까 대통령 수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정말 옛날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이나 어디든 간에 대통령이 누구든 잘못하면 수사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못했다 그러면 저러한 분들을 검찰총장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일당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발등을 찍고 반성해야 된다. 인물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현실을 따갑게 국민들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텐데, 쿠데타 얘기를 무리하게 해버리고, 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없었으면 아마 탄핵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쿠데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해서 험한 말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이 실패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방향만 한쪽은 좌로 더 가고 한쪽은 우로 더 가고 있다. 국민들만 서글픈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만 서글픈 상황이 됐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니까 반국가 세력이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근데 정작 여당에서는 또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돌아봐라,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반국가 세력을, 민주당을 지칭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들리는 이런 발언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좀 진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보마저 위기에 빠뜨렸다면 이것이 반국가 단체
이 집 무엇이 반국가 단체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이제 그 반국가 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데요. 사실은 그 자유총연맹에서의 그 연설을 보면은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그런 좌파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않았느냐 네. 할 때 딱 그 문재인 정권이 떠오르는 거는 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아직 전달을 못 받았던지 아니면 여전히 반국가 세력은 곧 민주당 지난 정권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난 정권이 대북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상대 당에 대한 비난의 그 목적도 있겠지만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윤영찬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쿠데타 발언까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계로 알려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지층에 대해서 이낙연 그리고 그 소위 자신의 그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지층들을 좀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세력 소위 네. 개딸들 빼고 지금 견인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 어떻게 흐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2020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당시 정치권의 이슈 하나를 좀 꼽아보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뭐 정치권을 굉장히 달궜었죠. 오늘 추 전 장관이 본인의 사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네. 전에는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네. 그냥 저희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날의 그 상황이 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좀 먼저 물러났는데 당시 사퇴는 내 의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사실상 경질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뒷얘기 공개를 왜 지금에서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개하기 전에 네. 그때도 이미 뭐 언론에 잠깐 나왔었어요. 결국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는데 대통령실에서 나가라 그래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라는 게 뭐 언론의 칼럼에 잠깐 실렸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얘기를 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총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그리고 예. 본인이 뭐 총선도 총선이지만 또 큰 꿈을 나름대로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신이 그때 나가지 않고 이 검찰에 의한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라는 또 과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검찰에 의한 이 역모를 자기가 법무장관으로 계속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못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예.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나를 잘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윤 갈등의 그 막바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고 이것이 당시의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상황에서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쏙 빼놓고 그 당시 추윤 갈등하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여론이 나빴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그때 내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이것도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얘기하고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했다 이런 심경도 좀 드러냈는데 최근에 뭐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비판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인터뷰가 굉장히 잦아졌는데요. 네. 역시 정호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총선 몸풀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답답한 것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과연 이제 과거에 이제 광진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민정 의원이 거기 있는데 사실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친문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세력이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친문보다는 이재명 쪽에 더 가까워지는 예. 그런 포지션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자리를 깨차고 싶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 가고 싶은 그런 뭐 욕망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다음 총선에 대한 말하자면 진출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한 전직 대통령도 아주 뭐 말하자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말하자면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은 추미애 장관이다.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자기가 물러남으로써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정말 총선에 나오는지도 관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진을 공천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렇게 뒷얘기를 공개를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꼭 알려야 되는 일입니까? 정철승 변호사의 스타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알리고 안 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것도 물론 개인 생각, 내피셜인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정철승 변호사에게 사석에서 했을 텐데 지금 정철승이라는 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게 공개된 거 돼버린 아닙니까? 거죠. 예. 그런데 추미애라는 정치인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시켰는데 만약에 이런 추윤 갈등이라든지 본인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우뚝 서는 그런 요인만 만들지 않았으면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준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제 그만두고 소위 흘러간 옛 노랫가락처럼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도 비판하고 또 실제로 이제 본인의 그 본 지역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꽤 애정했다는 그러한 그 대변인 네. 고민정 의원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을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겠지만 예.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몸풀기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 본성은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 말은 맞춘 건 아니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애초부터 나는 임명을 반대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했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을 치면 쿠데타이지 않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해임을 시켰으면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었을 텐데.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또 송영길 대표는 자기 본인이 지금 자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어떤 어찌 보면 변희재라는 사람까지 끌어들여갖고 극우 유튜브까지 끌어들여가서 뭐 PC 조작 증거 태블릿 조작, 피스 조작설 그 장본인으로 윤석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권이 바뀐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고 결국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물론 뭐 원인으로 보면 아예 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급도 안 되는 윤석열 말하자면 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몇 단계나 기술을 파괴해서 올려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대통령의 결정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혹은 지금 송영길이 우리 민주당에 어떤 폐해를 끼쳤는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자기를 장관으로 만들어주시고 오죽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위해서 좀 내려가 달라.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내려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 뭐 검찰 국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우김 의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이제 반국가 세력 해가지고 지금 여권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지금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왜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며 하면서 이제 각종 원망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법적 판단에 목전에 있기 때문에 원망이 지금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개인적인 그런 정신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 송영길 전 대표 586 세대로서 민주화의 투사라고 본인이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인데 애초부터 임명을 반대했지만 윤석열을 임명했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라는 말을 또 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민주화를 한 민주화 투사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자기 권력 속에서 누구도 노라고 할 수 없고 누구도 저항하면 이건 쿠데타라는 그 인식이 과거의 군사 정권의 그 군인들이 했던 인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청문 과정에서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호기롭게 얘기했잖아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그래서 결국은 역대 검찰들 중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없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에 앞장섰다는 사람이 조국 장관과 싸웠어. 이게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라고 말하는 이게 아마 민주당 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저는 인식 수준에서의 문제라고 보여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소위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어제 오늘 주목받은 인터뷰들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분 얘기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라인으로 언급됐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요.
있는데요.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겨냥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냥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주의자는 검찰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항의라면 항명으로 갑니다. 납득할 수 없고 배신자 취급을 하죠.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몹시 싫어하고 거의 무슨 적처럼 취급하면서 공식적인 업무 관계에서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은 직무상으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직위에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 한참 후배입니다. 언행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죠. 최근에 검찰 게시판에 한 수사관이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중요한 국정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게임하거나 장난을 치듯이 말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는데 오직하면 그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성윤 연구위원,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돌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좌천된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도량이 좁아도 너무 좁다라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행이 안타깝다라던가 발언을 들어보면 좀 작심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아직 검찰 내에 있는데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 다음 총선 출마하고 싶다. 여기도 역시 총선입니까? 민주당으로 지금 뭐 법무연수원에 무슨 뭐 연구위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끝난 거잖아요. 중앙지검 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할 때 2020년부터는 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지만 고검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더 연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총선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 스스로가 저와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작심 발언으로 보고 자기 스스로의 행보를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싶다. 그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이성윤 지금 연구위원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뭐 한 장관의 경우에 애들끼리 게임하거나 장난치듯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비판하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법무장관으로서 또는 과거에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하거나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말투가 그따위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본인이 내년에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검찰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개혁 쿠데타를 일으켰다. 검찰개혁을 하기 싫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 권력은 검찰을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자신들의 신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검찰이 모든 앞에 서가지고 심부름은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검찰 내의 꽃보직이라고 하는 중요 보직을 특정 지역 사람들이 독점하고 특정 학교 사람들이 독점하는가 하면은 이른바 언필칭 추 라인 해갖고 추미애 라인에 있으면 잘 나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성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그 소위 검찰주의자로서 검찰이나 검찰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것도 스타일 문제거든요. 물론 그 스타일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검찰들은 말입니다. 그 수사와 기소를 하는 그 주체로서 정의의 구현자로서 이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요새 디커플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디커플링을 하지 않으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지금 와갖고 그 소리 하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씨 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난 정권에만 해당하는 얘기냐?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공화국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형평, 공정, 상식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옛날의 검찰이 아니다. 정말로 중립성을 가지고 균형 잡힌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이다. 이래야지 이게 검찰이 지금 정치권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 마치도 무슨 회전문 돌아가듯이 이런 것을 또 지켜보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정말 뼈아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의 한 소리 또 하셨고요.
앞서 이성윤 연구위원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이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도 정말 나올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마포을 그 공천설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정청래 의원이 아마 이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뛸 듯이 기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것은 또 대통령의 뜻이고 또 대통령이 그 같이 끝까지 가자 그러면 또 뭐 다른 방식으로든 뭐 장관직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야말로 내년 가까이 가면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뭐 네. 상당히 어떤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다. 그래서 당에서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어떤 배치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설령 뭐 총선에 차출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미리 마포에 가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때 가서 네. 전략지구에 꽂을 것 같다. 표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니면 역으로 그 정도 인기 있는 인물이면 사실 비례대표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미리 사실은 그것도 오바예요. 민주당에서 정청래 그 의원이 아무리 자기가 최고위원이라지만 공천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의원은 자기를 상수로 해서 표적을 한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을 내년에 공천을 한다는 보장도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정청래 의원이 이 지역에서 3선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혁신이든 비대위든 앞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파란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미리 뭐 그런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만 좋아할 이야기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군요. 아니 그거야 동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청래 의원이 공천 받는다는 걸 전제하는 전제로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이고 뭐 좋죠. 네. 뭐. 그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마포를 자객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청래 의원이 네가 와라 마포를 이렇게 얘기를 바로 받아쳤는데 지금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 관심사가 됐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지금 뭐 안철수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이거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정청래 띄워주기밖에 안 돼요.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안철수나 또는 한동훈이 이겼다 하면 본전이고요. 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과거에 그 누구더라? 아무튼 뭐 지금 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국민의힘 쪽 인사 중에 거물이라고 하는 인사가 마포에 한번 출마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그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물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텃밭이 아니면 네. 사실은 처음 그 정치에 등단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막상 그 당에 필요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 게 전략적으로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청래 의원은 속으로 좋아하겠네요. 한동훈은 그래도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데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 키워주는 것밖에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저도 불편해요. 그렇군요. 이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재선 의원이죠.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인 전북 그 남원 임실 순창 당협위원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사고 당협에 지원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뭐 승부수라게 보기는 뭐하고 도망 나온 것이죠. 지금 솔직하게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국민의힘에서 호남에 공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스스로 뒤엎는 어떤 사고들이 말실수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전히 총선 때가 되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이용호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랬으니까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고 국민의힘으로 이기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파악을 했고 오히려 뭐
서울에서 호남이 지역이 많거나 혹은 경기도 지역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타겟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하겠다는 의지이고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뭐 순천에 있는 당협위원장 대구 출신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고집 피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현 의원 같은 분이야 뚝심으로 이렇게 견뎌서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지만 그렇게 이렇게 당선이 되는 것이 주 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국민의 힘으로 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다시 올라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저렇게 미련을 대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근데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고 계시던데요. 상주하고 뭐 의미는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몇 번 떨어져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저는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네. 있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힘든 무리수를 그게 그렇게 뭐 지역주의를 혁파했다는 것이 그렇게 본인이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인가. 그러기 위해는 상처가 너무 클 것이다. 여전히 저는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을 아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어쨌든 이용호 의원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현실적인 선택이겠지만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더라도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끝까지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본인도 그 말하면서 민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나 금배지 더 달고 싶은데 이 국민의힘 갑옷을 입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이 결국은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호남에서 뛰고 있는 그 굉장히 그 좋은 양질의 정치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천하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정현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호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하자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쿠데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어떻게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자, 오늘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다 총선으로 귀결되는 이런 대화를 좀 해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 질문 하나씩으로 짧게 다뤄볼 텐데 오늘 대곡 소사 복선 전철 개통 기념식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직접 참석해서 이제 시승 행사도 했는데 자, 그런데 행사 참석을 두고 야당 그 지역구 의원들이 초청이 됐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초청되는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거 전말에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초청된다고 해서 정보를 다 줬는데 오라는 연락을 못 받고 다시 항의해서 가는 심지어는 뭐 김동연 지사조차도 사실은 함께하기 어려운 경기도지사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 대통령까지 가면서 너무 협량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당이 달라도 뭐 사실은 자기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도지사인데 실제로 해운대 지난번에 해운대처럼 그런 식으로 엑스포 할 때는 여야 지사들을 다 모아놓고 행사하고 같이 회도 먹고 좋은 자리 했으면서도 경기도 지역에 가면서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 안 하고 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했다는. 그리고 대통령이 뭐 다음 대선에 또 나올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협량하게 운영할 이유가 없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참 덩치도 크고 이렇게 덕성스러운 분이 왜 이렇게 그런 쫌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일부러 뭐 다음 총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우 참 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전에 방금 우리 직전에 얘기했듯이 검찰 내부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도 그런가 보다. 유승민 의원에 대하여 지난번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뭐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끝까지
충분히 국민의힘이 유승민 의원이 나왔으면 도지사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것도 바꾸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거냐 하는 데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스스로 낮게 받는 요인이 된다. 이런 봅니다. 참석자 조율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겠죠. 국토부하고 예. 원희룡 장관이 주무장관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라 그러면 예. 대통령실과 국토부 그렇게 같이 할 텐데 협력해서, 예. 경기도가 같이 자연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죠. 네. 근데 대곡 수사선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지나는 구간을 쭉 보면 모두 그 야당 의원들 지역구더라고요. 좀 전에 그래픽에서 보셨지만 경기도지사도 지금 김동연 지사다 보니까 이게 만약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라면 소탐대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그 공사 시작을 2016년인가 뭐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결국 야당 의원들은 다 참석을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영주 의원님 지금 지적하시듯이 대통령만 오해를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결과적으로요. 바로 참모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결국은 욕은 대통령이 먹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든지 뭐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에게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 의원님 지적하시듯이 아까 제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납득할 수 없고 또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 취급하고 적처럼 취급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비난을 막 해대는데 이런 또 그 개통식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모들하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야단맞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토부는 이제 국토위 사무관의 실무적인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진 않았다. 두 분 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부의됐는데 여야는 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었습니다.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입니다.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준비한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입니다.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으로 수의 기간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붙여졌습니다. 역시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만 나선 뒤 관련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가인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키고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는 등 공세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 드라이브와 여당의 반대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7월 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자 최선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길이라며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면서 양 당이 앞서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서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다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된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주 나흘 일정으로 방일한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오염수 방류 설비의 최종 점검을 모두 마쳤는데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류에 대해서 국내외에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도 시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4日に私との会談及びワーキングランチを予定をしております。他方で岸田総理への表敬を含む滞在中のその他の日程につきましては現在調整中でございまして IAEA 사무총장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쿡 제도 등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평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철저한 안전 확보를 당부하는 한편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IAEA와의 유착설을 견제하며 IAEA 조사의 객관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中立な国際機関である IAEA であり、調査に関してはですね、公平、公正、中立に行われ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설비의 최종 점검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점검 결과를 일주일 안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現時点で検査官から特段問題があったという報告は受けていませんが 다음 주 IAEA 최종 보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방류를 위한 모든 조건은 갖춰지게 됩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자국 어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번 IAEA 사무총장 방문을 계기로 국내외 여론전에도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달째 3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한 주 전과 같았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34%로 가장 컸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두 번째, 경제, 민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1위였고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 민생, 물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78%가 걱정된다고 응답했고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 직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감사원에 갑질 직원에 대한 옹호 탄원서 작성과 고충 민원 결과 보고서 부실 작성 등 권익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의 청구는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만 할 수 있는데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와 직원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YTN에 전했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경북 북부에 머무르면서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경북 영주 주변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14개월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누런 진흙이 집안 구석구석 파고들었습니다. 신발은 흙투성이가 됐고 분유와 기저귀는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새벽 4시 40분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진 장대비에 야산이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른 새벽 난데없이 토사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단잠에 빠져있던 14개월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 9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살짝 고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농사지면서 그렇게 부모한테 또 효도하고 애들이 너무 잘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무너져 내린 다리 상판 사이로 흙탕물이 쉼없이 흘러갑니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면서 작은 마을로 연결된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쏟아진 물폭탄에 도로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십 년 고향을 지켜온 주민은 이런 물폭탄은 처음이라며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소나기 아니고 소나기보다 더 센 거. 왜 저기 우박 떨어지는 식으로 막 뛰기 내렸거든요. 그래 내려가지고 나무르게 길이 항토물로 꽉 차버렸어요. 내가 생애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이. 장마전선이 집중호우를 쏟아내면서 영주 2, 3면은 300mm가 넘었고 봉화와 영양 등지에도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고립과 침수, 토사 붕괴 등 비 피해 신고도 120건이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국지성 호우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렇게 남부에 물폭탄을 쏟은 장마전선은 남해로 물러났습니다. 내륙은 당분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3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또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도로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흙탕물이 마치 작은 강물처럼 도로 위를 흐릅니다. 경북 영주에 내린 비는 330mm가 넘었습니다. 이틀 전 광주광역시에 내린 284mm를 뛰어넘는 올여름 가장 많은 비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지역을 옮겨 다니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상에서 남쪽 뜨겁고 습한 공기와 북쪽 차가운 공기가 만난 상황에서 야간에 상승 기류가 더 강해지며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는 게 원인입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에 차례로 많은 비를 뿌린 뒤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물러났습니다. 당분간은 남해에 머물며 제주도와 남해안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20에서 80mm,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장마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부지방에는 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 30도를 크게 웃도는 찜통더위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냉장고에 숨진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고모 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고 씨에게 영아 살해죄를 적용했지만 같은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온 남편 이모 씨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자체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수원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한 명이 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집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기를 집에 뒀더니 며칠 만에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병원 기록 등을 확보하고 영아 시신을 찾을 방침입니다. 밥을 달라고 보채는 4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인 7kg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는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4살 딸을 안고 들어온 20대 A씨. 심장은 뛰지 않고 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득했습니다. 숨진 아이 키는 87cm, 몸무게는 7kg에 불과해 4살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끼니는 하루 한 차례, 그마저도 거르는 날이 적지 않았고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게 전부이다 보니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A씨 방치로 아이는 시신경이 손상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배고프다며 밥 달라고 보채던 아이를 때렸는데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숨지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는 사망 당시 흡사 미라와 같은 상태였다며 학대 사실을 숨기려는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남편 대신 함께 살던 부부의 강요로 성매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부부는 A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기면서도 아이 상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친모가 일을 나갔을 때 그 아이를 대신 보살펴 준 것이 이제 동거인 부부기 때문에 어떤 보호자의 지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거인 부부도 아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해당 부부에게도 아이가 숨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숨진 아기를 야산에 묻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남자 아기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고 일어나자 아이가 숨져 있었고 화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5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이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건데 통계청은 IT 경기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실물 경기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3.2% 증가한 데 힘입어 한 달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동차가 8.7%, 반도체는 4.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전달과 비슷한 흐름인데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2.7% 늘었지만 출하도 1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출하가 많이 늘면서 재고 비율은 하락했다면서도 반도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신호도 없고 아직 반등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감소했습니다. 숙박 음식업이 4.5%나 줄어든 가운데 5월 연휴에 날씨가 좋지 않았고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가전제품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0.4%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3.5% 증가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동행 순환 변동치가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선행 순환 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회복 강도라든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IT 경기 반등 시기라든지 여러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출이 점차 바닥을 다져가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반도체의 높은 재고 수준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대한제부는 내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4%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면 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 라면, 제빵, 제과업계의 원가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와 만나 하락한 밀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정책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자체 브랜드 PB 일부 상품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CU 통합 PB 브랜드 헤이루 스낵 3종과 우유 2종은 내일부터 100원씩 가격을 인하합니다. 세븐일레븐도 내일부터 PB 세븐 셀렉트 과자와 음료 각각 2종 가격을 100원씩 내립니다. 이마트24는 PB 생수 1종과 페트커피 4종, 우유 1종 가격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 이후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형 입시 전문학원 14곳에 대해서 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합동 점검 대상이 된 구체적인 학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대형 입시학원이 대거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UA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위반 혐의가 촉발되면 교습 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는 8월 금강산에서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서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신청했습니다. 이 5년 만에 방북 추진에 나섰는데 이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는 8월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를 맞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측을 접촉하겠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승인하면 다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접촉해 초청장을 받은 뒤 방북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 회장의 방북은 2018년 11월 금강산 관광 20주년 공동행사가 마지막인데 정부가 접촉을 승인하더라도 북한이 초청장을 보낼지는 불투명합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됐고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한 이후 최근까지 현대아산 시설 대부분이 철거된 상황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현 회장 측의 방북이 5년 만에 성사될 경우 금강산 현황과 북한의 대남 인식을 살필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에 맞서 대화보다는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고 정몽원 회장 추모 행사라는 극히 개인적인 일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방북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최근 북한을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공단 무단 가동, 금강산 시설 철거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 핵과 인권, 경제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일부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칙 있는 가치지향적인 대북 정책을 강조했는데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인권 문제가 한층 부각될 전망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먼저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김 지명자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대북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통일의 당사자이고 주체인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과거 1975년 채택된 헬싱키 협정을 모델로 거론했습니다. 상호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 중단과 영토 불가침에 더해 동구권 인권 개선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결국 냉전 해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북한이 호응한다고 한다면 경제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그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 지명자는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서 남북 간 합의 등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나라도 강압적인 흡수 통일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렸던 10대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9살 A군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순화파 조직원 3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활동 혐의 등을 받는 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호텔을 인수한 KH 배상윤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부두모급 조직원 등의 사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폭력 조직 출신으로 KH그룹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배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던 인종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실력이 아닌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향후 한국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종희 특파원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에도 6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한 제도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은 각각 6대2와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학들이 너무 오랫동안 피부색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판단해왔다며 인종이 아닌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의견을 내면서 오랜 전통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닮은 꼴입니다. 좌우 진영의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민권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Outcome that the vast majority of all Americans of all races will celebrate. Prize is racial equity, racial justice, and opportunity for all,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historically marginaliz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글에서 능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반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benefited by opening the doors of opportunity just a little bit wider to include those who've been left behind. I believe our colleges are stronger when they are racially diverse.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국계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는 절반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인종을 고려하는 입시에는 반대 의견이 70%를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걸림돌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모두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성장률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에서 0.7%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초 발표인 속보치 1.1%와 비교하면 거의 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연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을 무색하게 합니다. If you look at the data over the last quarter, what you see is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a tighter than expected labor market, and higher than expected inflation.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10회 연속 금리 인상 속에서도 소비자 지출 증가가 1분기 성장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잠정치 발표 당시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던 소비자 지출은 이번 확정치에서 4.2%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성장률에 미 언론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당초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It's likely that what the Fed's been telling us for a very long time about higher for longer continues. So there's a lot of support right now to have another hike in July.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 속에서도 2분기 미국 경제가 1에서 2%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랑스에서 경찰의 쏜 총에 맞아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숨진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프랑스 전역에서 667명이 체포됐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경찰서에서 국민 화합을 보장하기 위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는 인종차별 경찰을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했던 낭테르뿐 아니라 툴루즈, 디종, 리옹 등으로 번지며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기세의 한화 이글스가 18년 만에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화는 선발 문동주의 6이닝 무실점 역투와 윌리엄스와 정은원, 노시환의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6대1로 꺾었습니다. 한화가 7연승을 기록한 건 2005년 6월 이후 6,593일 만입니다. 두산과 투수전을 이어간 롯데는 연장 10회 윤동희의 결승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LG는 9회 김현수의 안타로 기아의 역전승을 거뒀고 에이스 김광현이 완벽투를 선보인 SSG는 키움을 꺾었습니다. KT는 베테랑 박경수와 박병호, 황재균의 활약으로 NC를 이기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해 일본을 상대로 21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태국에서 열린 4강전에서 백인우가 전반 31분 프리킥 결승골을 넣어 우즈베키스탄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대표팀은 이란을 완파한 일본과 모레 저녁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마가 쉬어가는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중북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전 23도,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전 34도, 광주 32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며 무척 덥겠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 장맛비도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 날이 개면서 오후에는 전국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충남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